이번 시간에는 이제 2장 그 힘과 모먼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페이지고요. 그 힘과 모멘트의 첫 번째가 이제 힘의 성질이고요. 두 번째가 힘의 모멘트, 힘의 평형 이렇게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힘의 성질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이제 물리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물체 모양이나 이제 운동 상태를 물체 모양도 변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이제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이제 물리량을 우리 이제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효과는 결국은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당연하겠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작용점이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 요소가 힘의 3요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효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방향, 작용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의 크기의 3요소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이제 어느 특정한 A점 이제 힘을 우리는 이제 힘을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벡터도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힘의 크기가 있을 거고요. 힘의 크기는 이제 F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있을 거고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방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힘에 작용하는 점의 위치가 이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힘의 방향에서 나타나는 이 화살표의 연장선 이렇게 쭉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쭉 점선을 해서 이렇게 쭉 그렸잖아요. 그 연장선을 우리는 작용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힘이 가해져서 그 연장선까지 쭉 이렇게 힘이 전달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힘의 방향, 그 다음에 작용점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힘의 3요소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힘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힘의 합력이라는 게 있어요. 합력은 합한 힘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왜냐면 힘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이제 힘이 만약에 이제 존재한다. 두 개 이상의 힘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힘의 합력을 만들 수가 있는데 두 개 이상의 힘과 같은 효과를 갖는 하나의 힘을 구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있으면 그 두 개의 힘을 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합치는 거를 우리 이제 합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P하고 Q점 벡터로 표현했는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벡터로 표현했습니다. P와 Q의 힘이 나란하지 않을 때 똑같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변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평형사변형의 이제 대각선으로 힘이 발생하더라. 이쪽 힘과 이쪽 힘이 이제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해서 두 개의 힘이 합쳐진 걸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지는 힘을 합력을 구하는 거는 평행사변형법하고 삼각법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실은
삼각법이나 평행사법이나 결과는 똑같지만 약간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합력을 이제 이렇게 더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쪽에 Q라는 거를 위치로 옮기는 거예요. 사실은 P점까지 가고 P점에서 Q점을 다시 가서 이렇게 삼각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삼각법인 거고, 삼각형법이고, 사각형은 사각형 형태로 해서 이 힘과 이 힘의 가운데에 힘을 합쳤을 때 가해지는 힘,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서 힘을 구하는 거를 우리는 평행사변형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합력은 우리가 R로 여기서 표현했고요, 벡터로. 그래서 P하고 Q의 합력에 플러스를 한 게 합력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P, Q가 있으면 삼각형법도 밑면하고 높이에 더하면 이 빗면이 나오듯이 그 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삼각형법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책에 이제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에 대한 정의를 정의라기보다는 설명을 좀 해놨어요. 결국 이제 두 가지의 힘의 시작점을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힘을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요거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그렸을 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이 대각선이죠. 대각선은 이 두 힘, 양쪽의 두 힘의 합과 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정의를 하면, 삼각형법은 힘 Q의 시작점을 이 P의 끝점에 맞추어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얘가 이쪽 쭉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Q가 평행 이동을 시킨 후 요 P점의 끝점에서부터 시작점이 이제 Q점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Q의 끝점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P의 시작점과 Q의 끝점을 연결을 해서 합력을 구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했을 때 그 합력의 크기와 방향각을 보면 이제 각도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얘에 대한 각, 얘에 대한 각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각은 전체 그러니까 360도는 2파이잖아요. 근데 반절은 파이잖아요. 파이에서 요 알파 값을 뺀, 알파 각을 뺀 게 이제 이쪽이니까 이쪽 각이 나올 거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 각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이 경우는 평행 이동을 한 거는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왔을 텐데, 그죠? 그럼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베타 각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까지 거기가 P가 되는 거고, 당연히요. R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Q 각을 조금 이게 이제 Q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각은 당연히 알파가 되겠죠. 앞전에 여기서부터 갔던 알파 각이니까 알파 각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 뒤에 부분에 보면 직사각형으로 그리면, 연장을 시키면 결국은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B에서 D까지,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의 거리가 나올 거고요. 요거와 이거는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으로 계산을 하면, 이 알파를 기준으로, 이 각을 기준으로 코사인과 그 다음에 사인,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코사인 법칙들을, 코사인 혹은 사인 법칙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코사인, 이쪽은 사인,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것분의 이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면은 결국은 여기가 Q니까 Q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요. 요즘 코사인이니까 이면은 뭐예요? Q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 윗면의 거리는 결국은 뭐예요? 여기 P의 제곱, 그 다음에 Q의 제곱 플러스 이제 요 P하고 Q하고 이제 코사인 알파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 원래는 R 제곱승이 있었는데 그거를 루트로 표현하면 전체 루트가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베타는 원래는 탄젠트는 이렇게 해서 이제 탄젠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A하고 D하고 그 다음에 C하고 D 하고가 되겠죠. 이 전체 밑 그 다음에 이 거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거리는 A하고 B 플러스 그 다음에 B하고 D가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위에는 당연히 C하고 D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거리 나와 있고요. Q 사인 알파 그 다음에 AB는 뭐예요? P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C는 Q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죠. 탄젠트 베타는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의 크기와 전체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각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0페이지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힘의 분배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힘의 분배는 결국은 이제 하나의 힘을 같은 효과를 내는 두 개 이상의 힘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합치는 거고, 얘는 분해 나누는 하나의 힘을 이제 같은 효과를 내는 두 개의 힘으로 이제 나눠서 분리를 해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설명했던 거를 반대로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해된 각각의 힘, 이거를 이제 분력이라고 한다. 힘의 성분 중에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의 분해는 힘의 합성의 역과정이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을 분해할 때는 분력의 방향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각좌표계를 이용하여 서로 수직인 성분, 직각성분으로 분해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앞전에 우리가 역으로 할 때도 직각성분으로 표현해서 했었잖아요. 여기도요. 그러니까 역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8페이지 보면 이제 직각좌표계를 이용한 힘의 분배를 그러니까 힘의 분해를 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힘은 벡터로 표현을 했고요. 당연히 그 하나의 힘을 F라고 이제 한다면 요 힘의 직각좌표계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힘을 분해를 하면 두 개의 힘이 생기게 되죠. 어떤 힘? Fx라는 힘과 Fy라는 힘, 두 가지의 힘이 이제 생기게 될 거고요. 이 힘은 X축하고 Y축에 대한 벡터로서 당연히, 이제 벡터 선분으로서 표시를 하고요. X축, Y축 방향에 이제 단위 벡터가 있는데, 단위 벡터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소문자로 이제 표현한다. 그죠? I 벡터, 그 다음에 J 벡터, 그리고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1인, 시점에 1,1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요 단위 벡터일 때 fx라고 하는 거는 fx i 벡터, 그 다음에 fy는 fy 곱하기 j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현할 때 보면 단위 벡터하고 이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결국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x는 결국은 f하고, 그죠? fx하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곱한 거 같다. 그죠? j 그 다음에 fy라고 하는 놈은 fy의 벡터는
fx, y의 힘, 그 다음에 단위 벡터 j 벡터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겠죠? 단위 벡터하고 곱한 그 힘이 결국은 이제 힘에 대한 벡터 성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요 fx하고 x하고 fy는 힘 f에 대한 이거 이제 이 f죠. 이 f에 대한 xy 성분에 대한 xy에 대한 스칼라 성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요 그 fx라고 f는 f값은 f에 대한 그러니까 a성 요 x축이죠. x축에 대한 세타만큼의 각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fs는 이 세타만큼의 힘을 그 세타만큼의 각으로 해서 두 개의 힘으로 분배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하고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법칙을 사인 법칙을 통해서 정의를 하면 결국은 그 fx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힘 fy와 fx 두 개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제 fx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f하고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코사인 세타는 이제 fx f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렇게 x 방향이 된 힘,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사인이 되겠죠, 사인. 그죠? 이쪽 y가 아니고 fy, 그죠? fy가 되겠죠, fy. 이쪽이 결국은 평행 이동해서 이쪽으로 간 거라고 보면 fy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y라고 하는 놈은 뭐예요? 이거는 f의 사인이 되는 거죠.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책에 여러분들 두 가지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f에다가 곱하기 그러니까 f가 되는데 f라고 하는 거는 요 두 개의 힘을 합친 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f의 사인과 코사인, 그죠? 사인과 코사인의 단위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두 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f에 대한 힘은 요 f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사인 단위 벡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f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 두 개 fx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가 된 무게가 될 거고, 요 세타각은 아크탄젠트, 그죠? fy fx가 될 겁니다. 탄젠트의 역 탄젠트니까, 그죠? 탄젠트 세타는 그럼 결국은 탄젠트 세타는 얘하고 얘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분의 결국은 fy가 되는데, 그걸 이제 아크탄젠트 하면 세타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타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라 사실 뭐 제가 설명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긴 한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의 직각좌표계로 해서 힘의 분배를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힘의 값하고 거기에 각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39페이지에 이제 직각 성분으로 분해되는 힘의
합력인데, 합력은 이제 두 개를 합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직각 성분으로 분해된 힘의 합력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힘이 많이 분해가 되면 전체 합한 거고 이제 썸메이션을 하면 되겠죠. n만큼, k가 1에서부터 n만큼 썸메이션을 해서 하면 합력이 되는 거고요. x도 마찬가지고 y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r에 대한 그다음 탄젠트 값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이건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이제 그 2- 힘의 이제 모멘트라는 부분이 나와요. 거의 48페이지에 있고요. 그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 어떤 축에 대해서, 이 축이 있어요. 이 축이 있으면 이 축에 대해서 물체를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는 이 회전축이 있으면 이 축에 이제 회전을 하는, 이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회전을 하기 위한 힘이 필요할 텐데, 그 힘을 작용하게 하는 거가 이제 힘의 모멘트 또는 토크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축에 있는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의 작용, 이거를 우리는 힘의 모멘트 혹은 토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 힘의 작용선이 있을 거예요. 이 작용선이 있으면 힘의 작용선까지의 이제 수직 거리가 있을 텐데, 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D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힘의 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힘의 모멘트의 크기가 있으면 그 크기는 이 거리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힘의 모멘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제 m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크기, 힘의 모멘트의 크기를 m이라고 했고요. 그 모멘트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이 거리의 값에 곱하기 하고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일정한 힘을 내가 가했을 때 그 모멘트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거리에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거를 회전시키는 힘이 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죠?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힘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게 되고요. 당연히 힘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죠. 힘이 얼마나 가해지냐에 따라서 또 그 모멘텀의 크기가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당기는 힘은. 근데 이 거리는 변화를 많이 줄 수가 있죠.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재킷 같은 경우들, 그죠? 자동차에 아주 큰 힘을 들어 올릴 때 밑에 재킷에서 봉을 뭐 길게 해서 옛날에는 했었어요. 아마 이제 카센터 같은 데 보면 봉이 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압축하듯이 올리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힘을 우리가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은 거리에 영향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I 단위계에서의 모멘트의 기본 단위는 뉴턴이에요. 뉴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그래서 우리가 요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메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 단위. 자, 그렇고요. 그래서 뒤에 페이지, 그러니까 거기 그림 2-7을 보면 2-7에 이렇게 이제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선까지의 거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거리를 D라고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리고 힘이 이렇게 이제 가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 물체에 대해서. 그리고 거리 이만큼의 거리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벡터로 표현을 하면 여기 이제 각이 알파니까 이런 경우에 작용선까지의 수직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작용선이 있고 작용선에 대한 거리가 있을 거고요. 그죠? 물체에 대한 이 거리.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L이라고 표현했을 때 결국은 F하고 이 D라고 하는 거리는 이 거리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 값을 이 알파의 각만큼 뭐예요? 사인으로 계산을 하면 작용선의 요 그 힘은 모멘텀은 이렇게 사인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49페이지에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작용선과 그 다음에 이제 요 O점하고 A점 사이에 연장선이 이루어진 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작용선까지의 요 거리가 수직거리가 D라고 했을 때 이 D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사인으로 표현을 하면 그 L 그 다음에 사인 요 각이 될 텐데 이 각만큼 한 값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수식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모멘텀에서의 이제 그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결국은 시계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시계 방향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모멘텀은 작용점과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회전 방향을 모두 갖춘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회전 모멘텀에서의 이제 회전 방향에 대한 모멘텀의 방향을 정의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힘의 모멘텀에서의 이제 모멘텀의 이제 그 벡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2차원적인 표현과 3차원적인 표현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모멘텀의 벡터로 해서 정의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수고했습니다.